그 애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돈을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그 애들에게 많은 감자를 주었으니까요. 아마 지금쯤 새 집을 짓느라고 부산할 거예요. 나는 이제 화가 나거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둘이서 그 애들을 방문하면 좋을 거예요. 그의 아내가 질투심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농부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여보, 언젠가는 당신의 마음이 변해 수로차 나를 딸 자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늘 믿었소. 마침내 그때가 왔소. 내일 우리 함께 그 애들을 방문합시다. 그리고 그 애의 어머니가 물려준 옷과 보석을 그에게 갖다 줍시다. 결혼식 날 내가 그 애들을 가져가라고 일렀는데 어쩌다가 입고 간 모양이요. 며칠 전 당신의 옷장을 보니 그 안에 그 보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물건을 뒤졌군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죠. 그것들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도 기뻐요. 저는 그 물건들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보따리가 내 옷장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모를 일이에요. 이튿날 아침 그들 두 사람은 수로차나와 람딘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몽땅 타버린 채와 뼈만 남아 있었다. 농부가 말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집이 몽땅 타버렸어. 이 뼈들을 봐. 그 애들이 불에 타 죽은 것이 틀림없어. 그런데도 마을의 어느 한 사람 알지 못했어. 뼈들을 보자 그의 아내는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다. 두 명의 원수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도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수로차나, 나는 너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늘 너를 가슴 아프게만 했어.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잘 돌봐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나는 너에게 사랑도 행복도 심지어 너의 친어머니가 물려준 보석조차 주지 못했어.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아내는 분노로 속이 뒤틀렸지만 여전히 동정을 표시하면서 말했다. 여보, 당신은 그래도 딸한테 할 만큼 해주었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그 애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당신이 감자 수확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그 애들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누구의 운명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전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같은 식으로 당신은 수로차나와 람딘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불에 타 죽을 운명이었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슬퍼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요. 모두가 신의 뜻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농부는 그녀가 진실로 슬퍼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질투하는지 분간을 하지 못했다. 아, 이제 그 애들은 가버렸으니 이것으로 그 애들에 대한 나의 애착도 끝이요.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지 못해왔소. 이제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가슴이 아플 따름이요. 수로차나의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요. 평생 동안 나는 그에게 빚을 진 채 살아가야 할 것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감정 상태를 하고서 농장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수로차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이 기뻤고 남편은 이 생에서는 딸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슬펐다. 이튿날 농부가 읍내로 나가자 소문이 당장에 퍼졌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사건을 분석했다. 어떤 이는 공처가인 남편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수로차나를 못살게 군 그의 아내를 욕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집에 화재가 났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감히 그것이 농부의 아내가 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집에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로차나와 람디는 살 장소를 찾아 산을 올라갔다. 나무 아래서도 살아보고 바위 밑이나 동굴 속에서도 머물러 보았지만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았다. 이따금 람디는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절망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로차나가 언젠가는 그들이 탄 배가 항구에 정착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수로차나 자신은 그렇게 밀림 속에서 헤매야 할 정확한 이유가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을이나 읍내에서도 쉽게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젊고 건강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밀림 속에서 살아야 하는 뚜렷한 목적은 없었지만 수로차나는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성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동물들이 그들의 친구들이고 새들이 무릎에 날아와 앉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람디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다. 그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사냥을 하고 밀림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집시들처럼 살아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장소를 물색했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반대했다. 마침내 그들은 장소 하나를 정했다. 그곳은 넓은 동굴이었다. 그다지 깊숙하지는 않았지만 코끼리 두 마리가 편안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동굴이었다. 한쪽에는 폭포가 있고 건너편에는 평지가 있었다. 평지에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도 없어서 늘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람디는 그 장소가 무척 마음에 들어 그 평지에 감자를 심고 폭포의 물을 끌어 가꾸고 시장에 감자를 납할 방법 등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수로차나는 그 장소가 매우 평화롭고 따뜻하며 맑은 물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이 성자들이 평화롭게 살기에는 딱 알맞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른 풀줄기를 모아 동굴 안에 두툼한 침대를 만들었다. 식량으로는 무화과나 야자, 살구, 단감자 등 야생의 과일이 여러 종류 있었고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나 풀뿌리도 많았다. 그리고 밀림 속에는 진기한 약초들이 많이 널려 있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구경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약초를 캐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약초를 모아 나한테 주면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겠소. 당신들이 모아놓은 약초를 가지러 한 달에 2번씩 이곳으로 오리다. 람딘이 즉시 말했다. 좋소.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이 약초를 주겠소. 이곳엔 약초가 사방에 널려 있소. 우리는 여기서 가까운 동굴에 살고 있다오. 남자는 매우 기뻤다. 거의 공짜로 약초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당신들한테 필요한 물건들과 음식을 가지고 다시 오겠소. 그런 다음부터 약초를 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약초를 제공해주면 안 됩니다. 람딘이 말했다. 아,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소. 우리는 오직 당신한테만 약초를 줄 것이오. 수로차나는 그 남자가 매우 싼 값의 약초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라면 읍내로 그 약초를 가지고 나가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람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람딘이 그 약초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알면 또다시 돈을 벌려는 욕망에 사로잡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대신 수로차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신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밀림 속까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음식을 보내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읍내로 일을 하러 가거나 감자나 염소를 팔러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기에 맞춰 감자를 심거나 거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 되어 염소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매일 조금씩 약초를 모아두면 보름 뒤에는 먹을 것을 등에 진 남자가 나타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다. 그들은 약초를 가져가는 그 남자 말고는 사람의 얼굴을 구경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람딘의 마음도 이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벌거나 마을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욕심이 없어졌다. 심지어 약초 상인에게 약초를 모아주는 일에도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어느 날 수로차나가 말했다. 이 약초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이 약초를 시장에 내다 팔면 감자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약초 판매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1년 만에 우리는 전처럼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람딘이 말했다. 아, 나는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이제 어떤 인간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곳에서 나는 행복해. 전에 나는 밀림 속에서
당신한테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 보니 당신은 이런 생활에 실증이 난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당신의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도 좋아. 하지만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수로차나가 말했다. 좋아요. 나 역시 마을로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약초 상인을 그만 오라고 합시다. 람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해 지나고 그들 둘이는 여전히 같은 동굴에서 밀림의 고요와 침묵을 즐기며 살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마음의 파장을 통해 행해졌다. 바로 옆에 앉아 있거나 육체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수로차나는 동굴 밖으로 나가 식량에 쓸 나무 뿌리를 캐고 있었다. 람디는 동굴에 남아 있었다. 그때 한 떠돌이 승려가 살 곳을 찾아 근처를 배회하다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 그는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이미 동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승려는 입구에 말없이 서서 그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를 쳐다보는 대신에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하듯이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승려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승려는 잠시 쉬어가려고 동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람디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승려는 당황해서 이렇게 물었다.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요? 당신 미쳤습니까? 람디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 나는 지금 내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아내는 지금 산지 쪽에서 저녁 식사에 쓸 나무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손님이 한 분 오셨으니 뿌리를 더 캐오라고 일렀습니다. 승려가 말했다. 나는 여태까지 벽을 바라보고 이것은 나의 형제요, 누이요, 아내이다 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 당신같이 미친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소. 그는 당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을 떠났다. 건너편 산 쪽으로 가던 그는 실제로 한 여성이 나무 뿌리를 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녀 역시 그곳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모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 부인,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여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 당신은 내 남편과 함께 동굴에 있다가 오셨지요? 남편이 나더러 손님이 왔으니 뿌리를 더 캐라고 말하더군요. 당신이 급히 동굴을 떠나자 남편도 당신을 뒤따라 나오다가 그만 발에 가시가 박혔답니다. 지금 남편은 그 가시를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가서 빼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동굴로 서둘러 되돌아온 승려는 람디는 실제로 발에 박힌 가시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놀라웠다. 그는 람딘에게 존경의 절을 올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갖고 있는 옷핀으로 가시를 빼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시를 빼고 있는 동안에 수로차나가 나무 뿌리들을 들고 와서 동굴 한쪽 구석에 앉았다.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승려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람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수로차나가 성급히 오느라고 도중에 떨어뜨린 나무 뿌리들을 주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녀는